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심하게 말하자면 호밀바트의 파수꾼처럼 허명으로 겹겹이 쌓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츠비를 가장 잘 묘사했다는 17살의 청년이 만들어낼 법한 제2개츠비 같은 인물을 만들어낸 뒤 그 이미지에 끝까지 충실했다는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건 한마디로 개츠비는 제목처럼 위대한 게 아니라 유치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17세면 청년이 아니라 소년이고 그 나이의 소년이라면 만들어낼 법한 이미지란 돈 많고 폼나는 삶이죠. 그리고 개츠비는 살해당하는 순간까지 그런 이미지에 끝까지 충실했고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돈을 버는 방식의 가치를 무시한 밀매와 도박으로 이어졌고 옛 애인 데이지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도 돈만 들이붓는 물량 공세였죠. 데이지 역시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들은 본 적이 없다며 흐느끼는 속물이었고요. 술김이라지만 개츠비와 살겠다며 뛰쳐나올 땐 언제고 자기의 뺑소니를 개츠비가 뒤집어 쓰자 다시 남편 톰에게 기댄 채 함께 도주하죠. 그러고는 개츠비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고요.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역시 유유상종입니다. 사라져가면서 더 아름다워진다는 에밀리 디킨슨의 말은 전망 좋은 방에 그녀를 잃을 처지에 놓이자 세실은 그녀가 매 순간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다는 말과 똑같고 비극적인 운명의 자동차 정비사 조지와 허영심 많은 그의 아내 미틀은 물레방아의 방언과 그의 아내와 데칼코마니이죠. 개츠비 아버지의 말이라는 이 소설의 첫 문장 너보다 못한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면 네가 지닌 이점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말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을 비관한 자살과 함께 몇 년 전에 카이스트 학생들의 계속된 자살이 사회적 이슈가 된 때가 있었죠. 그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무한 경쟁의 폐해라고 입을 모았고요.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무한 경쟁이 없는 분야는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피가 마르는 무한 경쟁을 견뎌내고 있죠. 그리고 아이비리그나 그랑제골에선 그들 이상의 경쟁이 일상이고요. 전 그 현상을 극단적인 사고의 폐해로 진단합니다. 삶에는 음과 양이라는 양쪽이 있고 그 양쪽 모두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최소한의 사실을 모른 채 시선과 가치와 의미가 한쪽으로만 편향되어 있다가 소위 번아웃하게 된 거죠.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가르는 중간에 여러분을 위치시키세요. 그런 후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먼저 여러분보다 가진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세요. 누구도 부족하거나 어렵게 태어나기를 원해서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그들보다 나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생활하고 있는 건 100%의 문이죠. 다만 여러분보다 부족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아프든 말든 여러분은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천박한 의미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분에 넘친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감사가 마음속에서부터 넘쳐 흘러야만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고요. 그런 후엔 여러분보다 능력과 경제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같은 수준에 여러분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도달하고야 말겠다는 교만하다 싶을 정도의 욕심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신이 또는 운명이 여러분을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고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걸 준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나는 나라는 핑계나 합리화 뒤에 여러분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숨기지 마시고요. 그러다 번아웃이 올 때면 다시 첫 번째 순서로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어져야 합니다. 성적 비관 자살과 카이스트 학생들의 자살 문제는 감사와 욕심 중 욕심에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죠.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나 젊은 예술가의 초상처럼 단 하루 동안의 일을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순간순간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 탓에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을 잡기가 어려운 작품입니다. 감동도 교훈도 재미도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힘도 거의 느낄 수 없는 작품인데다가 사실 맥이라고 할 것도 없이 혼란스러워서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성공과 사교계를 좋아하고 불편함과 지저분함을 싫어하는 52세의 전형적인 상류층 여성 미세스 델러웨이, 즉 클라리사는 국회의원 사모님입니다. 그런 클라리사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악기도 다룰 줄 몰랐지만 이라는 수식어를 살며시 갖다 붙인 작가의 의도는 비난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한 상식과 함께 다룰 수 있는 악기 하나도 없는 여성이 남편 하나 잘 만나 상류층 인내하며 고귀한 척한다는 거죠. 그녀가 파티를 자주 여는 이유도 많은 사람 속에서 안주인 역할을 할 때만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이고요. 19회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누구나 자기에게 없는 걸 갖길 바라듯 자기에게 없는 걸 있는 척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개츠비의 장례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파티와 불특정 다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좋아요와 싫어요는 참 허무한 건데 말이죠. 작가의 은근한 비난은 계속됩니다. 클라리사는 첫사랑 피터를 항상 비판적이었고 여성들이 말없는 헌신에 금방 실증을 내며 모든 것이 공유되고 설명되기를 원했으며 평생 실수만 하는 그 옛날 그가 그토록 외치던 이상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사회적인 낙오자의 모습으로 규정합니다. 과연 그녀의 판단이 옳을까요? 의심하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확신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팩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여성을 자기와 같은 동급으로 생각했기에 스스로 남성의 가사도우미가 되려는 여성들의 말없는 헌신을 싫어했고 여성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공유되고 설명되기를 원했던 거고요. 꿈꾸던 이상들을 이루거나 이루지 못했다는 결과로 승리자와 낙오자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죠. 도전할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멈추지 않고 이상을 이루려고 노력했는지가 결정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런 그녀가 피터 대신 보수당 하원 의원이 된 리처드 델러웨이를 선택한 건 어찌 보면 옳은 선택이라는 작가의 말은 맞습니다. 유유상종이니까요. 그녀가 가장 찬탄에 맞지 않는 타입의 미인이자 진보적이고 자유분방함이 대명사였던 또 한 명의 친구 셀리는 놀랍게도 커다란 단축구멍만큼 머리가 벗겨진 맨체스터의 방족공장 사장과 결혼해서 아들을 5이나 두었습니다. 그것이 잘못일 수는 없지만 만약 잘못이라면 셀리에 관한 클라리사의 판단이 또다시 잘못되었다는 말이 되죠. 누가 뭐라고 하던데 라는 말처럼 무지하고 무책임한 말도 없습니다. 자기는 다만 들은 대로 전할 뿐이라는 조건을 보통 붙이지만 사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죠. 이 때문에 소위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 땐 말한 사람의 수준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그래야 그 말을 몇 %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 100등이 부모에게 전교 50등 하는 친구를 뭐라고 소개할까요?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라고 할 겁니다. 거짓이 아니죠. 전교 100등의 수준에선 진심이니까요. 하지만 전교 10등은 전교 50등 친구를 어느 정도 하는 친구라고 소개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림을 잘 그린다는 등의 다른 쪽으로 소개할 겁니다. 나아가 말하는 사람의 어휘와 억양과 태도도 꼼꼼히 살피세요. 저급한 어휘와 욕설을 언성을 높여가며 짜증내듯 화내듯 말하고 타인의 말은 경청하지 않으며 심지어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인다면 그 사람의 수준은 10중 8구 최하이고 그 사람의 말은 10중 8구 거짓이죠. 빈수레가 요란하듯 제대로 된 내용이 없거나 가짜 정보일수록 자극적인 사진과 제목을 사용합니다. 마치 사이비 교주처럼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사실을 자기만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6화 원칙만 적용해보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하죠. 전 이 정보를 약 5% 정도, 그러니까 조사하긴 했나 보네 정도 이상으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시작부터 누가, 언제, 어디에서 조사한 건지 언급조차 없으며 어떻게 조사했는지도 없으니까요. 전화인지 문자인지 직접 대면해서인지 설문지인지 설문지라도 직접 나눠주고 회수했는지 우편으로 보내고 받았는지, 그리고 주관식이었는지 객관식이었는지 객관식이었다면 보기 문항이 몇 문항이었는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했는지 기간도, 1000명의 성별과 거주 지역과 연령대도 알 수 없고 어떤 면을 기준으로 선진국인지를 물었는지조차 언급이 없죠. 이토록 허점이 많음을 알기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누가 어느 세월에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살아?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그러나 스포츠를 배울 때처럼 처음엔 의도적으로 신경 써야 하겠지만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두뇌에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조차 없을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해 줍니다. 데이비드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은 20회 방송의 마담 보바리와 연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과정은 비슷하더라도 결말은 정반대죠. 잘생기고 건장한 귀족이자 탄광 소유자였던 클리퍼드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하반신 불구가 되어 제대합니다. 작가로 성공한 그는 아내 코니를 무시하고 육체적인 사랑은 천박한 것임을 주입시키죠. 그의 처지에선 당연한 행동입니다. 자기를 유혹하던 남편 친구에게 상처받은 코니는 어느 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달아난 후 세상을 등지고 4년째 남편의 숲을 관리하는 멜러스를 만나면서 호기심을 느끼죠. 자신처럼 멜러스 역시 돈과 허례허식 속에 사는 귀족들의 삶을 혐오한다는 가치관에서 공감대를 느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돈만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여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자신에게도 관심이 없고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돈을 위해 일하고 돈에만 신경을 쓰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녀들과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함께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며 그래서 그녀들과 잘 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리도 멋지게 여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니 넘어갈 수밖에요. 하지만 만남이 쌓이면서 가치관의 공감대는 육체적이고 성적인 만족으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진정 최고로 원하는 것은 바로 모든 걸 불살라 없애버리며 좀 끔찍하기까지 한 관능이다. 정신의 지구한 즐거움이라고? 그게 여자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사실 그걸 뇌까리는 남자 본인에게조차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만 알고 다른 하나는 모르는 무지함이 드러납니다. 순간마다 그것이 최고이고 최후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까르페 디엠은 최상의 자세이지만 과거와 미래는 모두 틀렸고 매 순간만이 옳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무지가 빚어낸 작품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책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읽은 책 한 권의 내용이 진리라도 되는 양 생각할 테니 말이죠. 이들 중에서 누구는 불쌍하고 누구는 못됐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렇다고 성의 해방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 자유의지를 드러내고자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서평도 무시하시고요. 그런 미사여구는 정신의 지구한 즐거움이 여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관능만이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코니의 말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에서 왜 언제나 남성들만이 권력과 부와 명성을 가질까요? 여성은 아이를 말고는 가진 것이 없는데 라고 물으면서 만약 여성이 자유의 문을 열 수 있는 두 가지 열쇠만 찾을 수 있다면 미래에는 여성 셰익스피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 열쇠는 바로 여성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그리고 충분한 수입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는 핵심 내용이자 가장 유명한 첫 문장이죠. 사실 20세기 직전까지만 해도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에서조차 여성은 집에서 부모로부터 또는 부유하다면 가정교사를 초빙해서 배웠을 뿐 공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퀴리 부인이 유럽에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박사학위를 받은 게 1895년이었죠. 그리고 영국에서 기혼 여성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건 1882년이고요. 여하튼 이후 고정적인 수입과 자기만의 방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자유를 상징하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성들만을 위한 건 아니죠. 자기가 정한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두 가지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왕의 개인 비서였던 4명의 메리는 하녀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모두 귀족들이었습니다. 순전한 남성 또는 순전한 여성이 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인간은 남성적 여성이거나 여성적 남성이어야 한다면서 버지니아 울프가 제시하는 인간형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를 이룬 양성성입니다. 어디에선가 본 듯한 기시감, 즉 데자뷰가 들지 않나요? 바로 데미안에서 살펴본 융의 아니마와 아니무스와 같은 겁니다. 김유정의 동백꽃은 제가 참 좋아하는 황순원의 소나기처럼 청소년들의 사랑을 청소년 시절의 사랑답게 그린 작품입니다. 나의 마음과 점순이의 마음, 나의 행동과 점순이의 행동 모두 그리운 그 언젠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소시적 제 경쟁 상대이기도 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작가 이상의 나에게 역시 자기만의 방처럼 첫 문장이 유명한 작품입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건강이 망가져서 몸만 살아 숨쉴 뿐이지만 자기가 천재라는 자부심만큼은 놓지 않습니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땐 연애까지 유쾌하오. 육신이 흐느적 하도록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맑소. 유쾌하다는 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반어법이죠. 움직이기조차 힘들지만 그 반대급부로 정신은 너무도 맑으니 이 얼마나 좋냐는 겁니다. 니코틴이 내 횃배 앓는 뱃속으로 숨으면 머릿속엔 을의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요. 아무리 아파도 담배 한 대 피우면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고요.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 포석처럼 늘어놓소.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그런 상황에서 세상을 제대로 보긴 힘들죠. 그런데도 세상을 향해 직설적으로 욕설을 던지는 대신 위트와 역설을 이용해 풍자하고 비판하는 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머리에 먹물이 든 지식인의 어쩔 수 없는 상식의 병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몸을 팔던 여성들이 사는 유곽이라서 33번지이고 사는 게 뭐 같으니 가구수가 18이지만 그래도 자기는 행운의 숫자인 7번째 방에 살고 있답니다.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나는 불현듯 비록 지금은 없지만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었던 겨드랑이가 가려워졌다. 잘 나갔던 때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던 때를 회상하는 대목이죠.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잡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 마지막 외침이 미쳐 사라지기도 전인 이듬해 일본에서 30도 채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